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네, 뉴스 인사이다. 오늘 임시 진행 맡고 있는 김혜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코너는 세계와 K인데요. 자,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알파고 기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도광산 추도식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에 있었죠. 사도광산 추도식에 원래 우리 정부가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네. 일본의 어떤 인사의 참배를 이유로 불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도사에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내용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의 갑작스런 불참 결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네, 뭐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참석할 줄 알았어요. 왜? 왜? 왜요? 참석할 줄 알았다고. 네. 네. 왜요? 좀 약간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진 않아요? 윤석열 정부가. 네. 굳이 인물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 정부 하고 넘어갑시다. 왜요? 네. 뭐 전화 받으셨어요? 저 중동에서 왔어요. 네.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정부는 일본과 친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사도광산 추도식에 뭐 이런저런 좀 한계가 뚜렷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할 거라고 봤다. 왠지 우리도 아직도 모르는 그 안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또 다른 배신들이 더 있나 보죠.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다가 약속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깼길래 현 정부마저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못 간 거예요. 네. 문희정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 사도광산 추도식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를 하면서 우리 정부한테 약속을 한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이제 첫 번째가 전시시설인데 이미 그때부터 일본은 뒤통수를 쳤습니다. 전시시설에 강제동원과 관련된 이야기 한마디도 넣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반도 출신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까지 썼단 말이죠. 그때 한번 난리가 나면서 한국 정부가 이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을 해준 게 일방적으로 저자세로 굴욕적인 외교를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자,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추도식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추도식이 조선인들을 위한 추도식이 아니었어요. 사도광산에서 일한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도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발표하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시기도 한참 지나서 치러지는 추도식과 관련해서 이걸 주관하는 단체도 사실 일본 정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라고 민간 단체로 격을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측에서 계속해서 그러면은 차관급이라도 참석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누가 참석할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24일이 추도식인데 22일이 돼서야 외무성 정무관 차관급을 참석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이력이었어요. 교토통신이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 이 사람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정치인이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굉장히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집니다. 이미 그 전에 여기에 참석할 유족들과 관련해서 그들의 경비를 일본 정부가 아닌 우리 외교부가 부담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니 이건 일본 정부가 최소한의 성의도 안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이미 일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참석자까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걸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냥 뭐 여러 가지 재반 사항에 의해서 우리는 불참을 하기로 했다라고 전날 갑작스럽게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교도통신 보도는 또 오보였다 뭐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의원이 된 다음에 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참의원이 된 다음에는 안 갔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래 연예인이죠. 네, 연예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사실은 이 불참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서 공식적인 항의를 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추도식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불참, 갑작스런 불참 통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합니다.残念ですね. 네. 그리고 짠짠한 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심지어 이거 교도통신이 괜한 외교적 분쟁 만들어 가지고 너 사과해라고 그쪽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였단 말이죠. 우리 외교부가 아니요. 일본 정부가 일본 교도통신을 네.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정부가 굉장히 불쾌하다. 갑작스런 불참 통보. 그리고 사실은 이 추도식이 이미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애도의 자리가 될 것이냐. 어쩌면은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자리로 만들려는 가능성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실제 추도사에서 강제동원과 관련된 사과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정말 축하의 자리가 돼버린 거죠. 그때 어느 뉴스를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 문화유산 지정된 거를 축하하기 위해 하는 행사 아니냐.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 기자들이 막 물어봤더니 그런 것도 있었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제2의 군함도 사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뒤통수 맞은 건데 이건 예견된 참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2015년에 일본이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우리한테 약속한 게 뭐였냐면은 강제동원에 대한 역사를 전시시설에 반드시 명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2015년이었어요. 근데 2020년이 돼서야 도쿄, 멀리 떨어진 도쿄에 전시시설을 만들면서 심지어 강제동원 관련 이야기 한마디도 안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군함도 때 우리가 뒤통수를 한번 맞았기 때문에 사도강산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이 정부가 밀어붙여가지고 또다시 그 감정으로 이를 말할 수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너무나 차분한 감정으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하게 감정이 실리네요. 네. 예. 밀어붙여가지고 뭐 예견된 뒤통수 거의 대중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 관련된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 정부 들어서 이 정부 들어서 일본과의 관계가 뭐 일종의 재설정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뭔가 이거는 좀 짚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적인 기대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이나 어렵다고 생각되는 내용 또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면 항상 회피하는 전략을 써왔거든요.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게 여실히 또 보이는 게 한일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일 관계가 근데 또 다루기가 항상 어려운 뜨거운 감자 같은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국제 정세를 생각하면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는 게 뭐 여러 면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가 맞이하는 한일 수교 60주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그냥 우동 맛있게 먹고 벚꽃 구경하고 다음 거를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빈칸을 알아서 채우세요. 예. 저 지금 굉장히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일단 우동은 일본에서만 팔려요? 우리나라에서도 팔리잖아요. 네, 제가 우동을 조금 끊은 지 오래돼가지고. 예. 자, 일단 우리 정부의 태도 또는 우리 정부가 계속 이 정부가 유지될지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1월 20일이면 사실 지금 한미일 공조 강화는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추진했던 거고요. 트럼프가 들어서게 되면 그 부분이 반드시 유지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적으로도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사실은 기존의 바이든 정부 때 했던 한미일 공조에 기대 가지고 일본과의 관계를 무조건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그런 외교적 철학이나 어떤 전략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거죠.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우동 얘기 충분히 말고.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 뉴스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쟁 416일 만에 60일간의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 기사가 한국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 내용이 아니에요. 네. 60일간 지켜보겠다예요. 그래서 60일간 우리 싸우지 말자 아니고 60일간 유엔 평화 유지군 유니필하고 레바논 중앙 정부의 군이 레바논 군이 진짜 리타니캉 남쪽에서 헤즈볼라의 이제 무장 세력이 졸수하는 거를 좀 약간 모니터링하고 해주겠다. 네. 이 조건으로 이제 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60일 동안 우리는 싸우지 말자. 60일 후에 다시 싸워도 된다. 이 얘기 아니고 60일 동안 헤즈볼라한테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너 거기를 좀 졸수하고 리타니캉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것을 이제 유니피라고 레바논 군이 정리하겠다예요. 그 60일간의 그런 프로세스가 제대로 마무리되면 그럼 휴전을 쭉 가는 거예요. 헤즈볼라가 지금 얘기한 계획대로 네. 철수를 하게 되면 이게 그 60일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휴전은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60일 안 걸리고 바탄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리타니캉 남쪽은요. 헤즈볼라에 제일 많이 대원을 보내줬던 동네예요. 그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를 만들었던 동네는 리타니캉 남쪽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집에다가 예를 들면 하나의 집이에요. 그 집 안에서 나 히즈볼라 하겠다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나야 되는 건가? 왜냐하면 히즈볼라 지금 한국에서는 좀 약간 그냥 생 테러 조직처럼 뭐 그렇게 보장이 되는데 물론 좀 약간 가끔씩 그럴듯한 행동들도 있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레바논 국회에서는 하나의 정당이고 그렇죠. 장관 투명이 있어요. 그 내각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60일까지 좀 걸리지도 않고 중간에 바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 일단 뭐 멈췄다. 총성이 멈췄다. 일단은 그 전쟁 상황이 멈췄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 싸웠기 때문에 그 헤즈볼라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주민들도 국내 난민이 되셨거든요. 네. 거의 한 10만 명 정도는 그 자기 집에서 못 살고 이제 텔아비브 중심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배치돼 있었어요. 이스라엘 정부가 배치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레바논 남쪽에 있는 애들도 거기를 이제 떠났고 거의 시골 몇 개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들 좀 다시 자기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는 오케이 휴전으로 보고 있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전문가들 보기에는 와 이거 진짜 불안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평론가님은? 이게 사실 미국하고 프랑스가 중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네타냐후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재판 문제도 걸려 있고 총리 자리를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자와 그 헤즈볼라와의 교전을 계속 유지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총리 권력을 유지해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쨌든 레바논에서는 휴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레바논이 뭐 평화로워지고 휴전이 되고 전쟁이 끝났고 이 차원이 아니고요. 네타냐후가 과연 그럼 이 휴전을 왜 해줬겠냐는 거예요. 왜 해줬나요? 네. 그 미국에서 무기가 빨리빨리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바이든 안 주고 있어요. 네, 안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그 소강 상태를 조금 시간 벌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무기 들어오는 시간으로 보고 있는 그것도 거네요, 버는 겁니다. 시간 벌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을 하잖아요. 네타냐후는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 훨씬 뭔가 유리한 쪽으로 더 많이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임기 전에 뭔가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나가야 되니까 이러면서 네타냐후를 막 종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살짝 그 네타냐후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네타냐후가 오케이 알겠다. 근데 대신에 레바논에선 살짝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중요한 거는 공격만 안 할 뿐이지 레바논 전역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이 실제로 뭐 전투기 동원해가지고 뭐 계속 감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리타니강 이북으로 레바논 그 헤즈볼라를 쫓아내지만 그 안에 있어서는 사실 이스라엘 군도 완벽하게 철수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제 좀 약간 뭐냐면 그 문서가 아랍어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영어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처음에는 아직 문서들 나오기 전에 네타냐후가 했던 말하고 레바논에서 나왔던 말들이 서로 안 맞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문서들이 나오니까 네타냐후가 살짝 자기 국민들을 달래는 마음에서 없는 얘기를 살짝 좀 약간 문지르면서 하는 듯한 부분들도 있고 적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좀 약간 애드리브로 내피셜로 하니까. 그리고 그 휴전 내용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없지 않은 것도 있어요. 지금은 네타냐후가 왜 이런 거 했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선배님도 안에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바이든 정부가 이제 가잖아요. 네. 그때 뭐 했어요? 로우 전쟁을 시한폭탄으로 만들어서 트럼프한테 던졌잖아요. 원래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그 장거리 미사일을 못 쏴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야야 이제 장거리 미사일 쏴도 돼.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트럼프가 어떻게 설득을 해요? 설득 못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에다가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다가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을 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바이든 보기에는 나타냐후 보기에는 바이든이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어떤 일을 저지를 거지는 모르니까 아싸리 휴전을 해가지고 아싸리. 휴전을 해가지고 트럼프 올 때까지는 좀 약간 재중전의 시간을 가지죠. 어차피 나는 헤즈볼라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상황이에요. 왜냐면 모든 수뇌부가 다 삭슬이 그렇죠.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이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헤즈볼라 입장에서도 이거예요. 왜냐면 모든 수뇌부가 지금 삭슬이 됐고 그리고 그 무기 창고들의 거의 가반 정도는 폭파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이해관계가 맞았네요. 이스라엘하고 그 헤즈볼라 측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 전쟁의 목표는 하마스 괴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헤즈볼라와는 살짝 소강 상태를 가지면서 가자는 또 계속 엄청나게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네타냐후에 좀 반대하는 이런 유한 쪽의 어떤 휴전도 싫다라고 얘기하는 강경파들을 좀 조금 다독이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목적이 뭐야? 우리 가자 지구잖아. 어차피 레바논은 우리가 북쪽의 평화만 보장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트럼프 들어서면 분명히 될 거니까 잠깐 기다려. 대신에 가자 치자라는 식으로 가자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속 있습니다. 공습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타냐후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프랑스가 중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레바논이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 입장하고 헤즈볼라 입장은 또 달라요. 근데 그 아마 이제 레바논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민 120만 명이 난민이 되고 지금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든 경제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휴전이라도 좀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간절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프랑스가 네타냐후한테 많은 당근들을 줬는데 미국도 주고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타냐후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체포영장 발부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외무부가 외교부가 발표를 해줍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도 아닌데 이 체포영장 발부하는 건 말도 안 된다. 프랑스가 그렇게 도와주는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가 사실은 중간에 이스라엘한테 심하게 배신을 때렸는데 그걸 이제 들통나니까 어떤 배신이었나요? 이거 지금 협상 안에다가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러한 그 항목을 넣으려고 했어요. 니네들이 이 프로세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그 감시단을 넣겠다고 했는데 그때 바로 프랑스가 레바논에 달려가지고 이거는 너네들 국경 아닌데 그거는 자주 독립성을 어긋나는 거 아니야? 니네들 나라잖아. 어떻게 하나의 또 다른 나라가 니네들 나라 안에다가 감시단을 넣느냐. 감시단 넣으려면 국제기구를 넣어야지. 하고 그때 레바논이 맞네 하고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협상 안에 넣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때 그 시기 때는 이스라엘 언론에서 맨날 마크론을 욕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정상회담에서도 밀링컨이 가서 마크론 찾아가지고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는 겨우겨우 걔네들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또 니네들 때문에 들통난 거 아니야라고 해서 프랑스에다가 엄청난 압력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 그 전부터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발언들도 공식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상 무기 지원하는 거 금지해야 된다. 무기 수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사실 프랑스는 많이 수출 안 하는 입장이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앞장서서 마크롱이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휴전의 중재에 프랑스가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도 이제 여러모로 네타냐후의 감정적으로 프랑스 쪽에서 조금 달래기 위해서 요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뭐 요런 발언도 좀 자제를 하고 이러면서 선물을 안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중재안 자체가 그러면은 레바논이 그 프랑스의 혼외 자식이에요.
그냥 냅둘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프랑스는 본인들이 식민 지배했던 곳에 대한 영향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식민지 아니에요. 프랑스가 레바논을 만들었어요. 원래 레바논이라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레바논이라고 하는 거는 저벨레 르브난이라고 하는 그 레바논 산하고 부근이었는데 땅 이름이군요. 예, 그 산하고 주변 그 산의 이름이에요. 사실 레바논이란 나라의 이름이 산으로부터 나오는데 근데 그 산하고 부근이 원래 기독교 집안 그 동네였고 네. 그리고 두루지라는 소수 종파가 있었는데 이제 시리아하고 그 동네를 그 프랑스가 먹으면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독립을 해줘야 되는데 프랑스는 말렸어요. 너네 이렇게 혼자 독립하면 이 나라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시리아 안에 있는 무슬림 동네를 가지고 니네들한테 갖다 붙이자. 그래서 오늘날의 레바논이 생긴 거예요. 원래 역사적으로 레바논이 오늘날의 레바논보다 더 작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주민들이 야 그러면 되겠냐? 우리 지금 정파 다 종교가 다른데, 너무 그러면. 많은데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그 레바논을 만든 나라가 프랑스예요. 단순히 식민지 아니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바논이 독립을 하면서 레바논 헌법에 각 종교가 권력을 나눠 갖게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제 그쪽 라인 하나, 네. 그다음에 수니파, 시아파,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시아파 소속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뭐 국회의장, 총리, 대통령을 딱딱딱딱 권력 분점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그렇게 권력이 분점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독교도 종파별로 맡겼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프랑스의 아주 네. 강한 영향력 아래에 네. 있는 레바논에 대해서 이번에 이 싸움을 중단하자는 그 움직임을 프랑스가 이래저래 레바논을 건드는 방향으로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에도 어떤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이번 이 휴전을 뭐랄까요 휴전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거부하셨으니까 아니, 약간의 돼요. 중단을 휴전이긴 그 휴전이에요. 공격 중단 같은 이 상황을 이끌어낸 거다. 그리고 이거는 60일 동안 이어질 건데 60일은 바로 또 트럼프가 취임하기까지의 시간과도 일치하는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지금 좀 전에 잠깐 또 트럼프 얘기가 나왔지만 트럼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취임하자마자 데이 원에 하겠다고 한 일들이 참 많은데 이게 또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게 또 하나로 들어간 모양이죠.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부터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그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내가 당선되면 그와 좋은 관계 다시 맺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이렇게 함부로 대접하면 안 돼. 그리고 계속 트럼프가 사실은 강한 미국을 얘기하면서 해리스가 안 되는 이유는 세계의 독재자인 시진핑, 푸틴, 김정은 같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게 해리스가 되겠어? 내가 돼야지 가능한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 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늘 했던 말이 그거예요. 트럼프가 지난 임기 때 본인이 가장 아쉬움이 남는 지점부터 2기를 시작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트럼프는 지난 1기 때 가장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어쨌든 기존의 미국 정치 문법으로는 절대 하지 않던 일을 정치 아웃사이더인 본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게 북미 정상회담이고 그걸 본인의 최고의 외교적 성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노벨 평화상까지 노렸던 사람인데 네. 그게 마지막 하노이에서 존 볼튼에 의해서 어긋났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트럼프가 굉장히 두고두고 화를 내고 분노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게 트럼프는 분명히 본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트럼프는 거기서 다시 좋은 걸 시작하고 싶겠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네. 그때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불과 4년 만에. 그렇습니다. 네. 이미 지금 러시아라는 굉장히 강대국과 굉장히 밀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4년 사이에 사실 전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가 사실상 인정되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러시아는 완전히 인정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트럼프 측에서 이제 뭐 그 내각이 행정부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그러니까 비핵화 이야기를 계속 넣었었단 말이죠. 이제는 그 얘기 자체를 넣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뭐
지난 7월, 8월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정강에서도 그 북한 비핵화 얘기가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을 핵을 가진 나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어떤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걸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했다라는 의미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미국도 하거든요. 이제 인정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북한은 달라졌어요. 그리고 사실 2번 회담을 했는데 성과 없이 돌아섰잖아요. 물론 비정상 국가를 세계 강대국인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정말 엄청난 나라로 올려놓은 게 김정은 위원장이 있긴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김정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너 그 트럼프 2번이나 만났는데 네가 뭘 가져왔냐? 아무것도 안 가져오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다시 다시 네 번째 만남이죠. 이번에는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네 번째 만남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전에 북한 측에서 완벽하게 뭔가 얻는 것을 약속받지 않으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쉽게 나서지 않을 것이다. 왜? 다시 본인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본인이 우스워질 수 있는, 아니 뭐 자꾸 트럼프만 만났는데 뭐 얻은 게 없어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국 측이 그때와는 더 많은 것들을 약속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의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미국이, 트럼프 측이 북한에 어떤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만 가능할 것이다. 2018년 19년 상황에서 그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 뭐 그런 그걸 그 두 가지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이 한반도 정세에서 대외 관계를 주도했던 북한의 인사들이 지금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있다면 아마도 또 대화하는 그런 데에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그때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의 역할을 확실히 했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역할은 없어요. 북한도 더 이상 한국과 뭔가를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때와 같은 상황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고요.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은 분명한 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그 둘의 만남에서 배제당하고 소외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저는 북한 전문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이제 그 국제 관계에 이게 비춰봤을 때 확실한 거는 네. 북한이 예전에 미국을 만났을 때 뭔가 얻을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너무 잘 활용해 가지고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웠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만나면 좀 약간 주고받은 거 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 상황으로 잘 버텼는데 그 북한 입장에서는 니네들 뭘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리고 국제 정세도 지금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이제 소련도 붕괴돼가지고 민주화하려고 했잖아요. 러시아 초기 시절에. 근데 이제 국제 정세는 지금 그쪽으로 안 가고 침체된 것 같아요. 그 진영 논리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굳이 좀 약간 뒤에서 좀 약간 밀어붙여야 되는 국제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국제적 흐름이 멈췄어요. 더더욱 그 흐름이 개방, 민주화, 네. 뭐 이게 지금 그리고 그걸 잃어버린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간에 그 흐름을 끌고 가는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에서도 그걸 이제 포기한 건데 그럼 북한을 뒤에서 밀어붙일 거 뭐가 있어요? 북한이 굳이 국제 무대로 확 하고 공식적으로 나와야 될 어떤 동력 같은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개혁 개방을 했던 중국,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외쳤던 소련 지금 다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냉전 또이또이였나 베트남 또이모인 아직 그냥 뭐 진행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은 그 분위기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 더 카드를 많이 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면 그 흐름 왜 깨지냐면 내로남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미국이 이제 지도자로 돼 있는 그쪽 진영 안에서는
일부 나라들이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뭐 내로남불이라는 게 저 예를 들면 UCC 그 ICC 그 뭐죠 국제형사재판소. 예.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사우디랑 사이가 좋네요. 사우디는 절대 군주국이거든요. 왕정이죠. 단순 왕정 아니고 거기 선거 없어요. 네네. 선거 없는 나라예요. 네. 국회 없어요. 국회 없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많았죠. 지금의 다 웬만큼 나라에 국회가 있는 사우디 북한도 없어요. 있습니다. 예. 네, 북한마저 네. 있어요. 근데 사우디 없어요. 국회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미국이 자기 그 외교적 이익이 맞으면 그렇게 진영을 안 따지는 거 보이니까 그 지금 90년대 이후로부터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2000년대를 맞으면서 다시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것보다는 침체되고 망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나토 회원국 튀르키예도 말은 나토 회원국인데 자꾸 러시아란 쭝깡쭝깡 뭐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이 거기에 대한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물론 주기로 했던 같이 합작하기로 했던 F-35 전투기에서 좀 약간 쫓아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쪽 그런 좀 국제 정치적인 분위기가 멈췄어요. 아주 정말 이건 알파고 기자 아니면은 듣기 힘든 지적. 아니 이거는 뭐 문평랑과 똑같은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1기 정부에서 아쉬웠던 뭔가 좀 아쉬움이 남아있는 그 지점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거다. 그게 대외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근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트럼프 하면은 생각났던 게 빨대. 네. 무슨 빨대야? 무슨 빨대요? 빨대 꽂아서 대한민국이 빨대였다 그때. 이제 빨대를 꽂아가지고 돈으로 뽑아 먹어야죠. 뭐 그죠. 항상 이제 트럼프는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빨대가 어디로 갈 거냐, 그 빨대는 어떤 모양일 것이냐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중 무역 전쟁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때 네, 이제 가장 맞아요. 큰 무기는 양쪽 다 관세를 그렇죠. 하고 옮기면서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진짜 큰 효과가 있었냐? 그리고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그게 뭐 얼마나 또 바뀌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현 단계에서 이 정부 상황에서요. 그렇죠. 지금 11월 말 요 단계에서 트럼프 인수위의 분위기와 바이든 정부의 어떤 의지,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모습. 우리 정부가 사실은 이제 들어설 트럼프 인수팀하고 더 많은 얘기를 긴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바이든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고. 골프 연습도 하고. 예, 정말 화가 나는데. 골프 연습 그만하시고 진짜 트럼프 인수팀과 구체적으로 이런 그 정책에 대한 얘기를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골프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게 왜냐하면 골프를 써먹으려면 트럼프를 일단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트럼프가 안 만나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심사는 한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지금 오로지 일단 북한에 먼저 꽂혀 있고요. 미국 내에서 뭔가 not 바이든, no 바이든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돌려놔야 돼요. 바이든 4년이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되돌려 놓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타겟이 또 이제 중국이 될 거고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행정명령 제1호로 할 게 뭐냐면은 캐나다, 멕시코한테 관세 20%빡 때리고 그다음에 중국에 기존에 때리던 관세에 플러스 10% 때리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그러니까 골프 아무리 연습하셔봤자 트럼프 못 만난다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때렸을 때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전 세계가 발빠르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중국 관세를 때리면은 유럽은 뭘 걱정하냐면 그러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걸 유럽으로 풀 가능성이 있어. 유럽에 밀려올 가능성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 1기 때는 트럼프를 무조건 비판하고 거부했었지만 이제는 그 방식 안 돼. 트럼프를 인정하고 트럼프와 협상해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유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잘 지낼 수 있어요, 트럼프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명 그 슈퍼 책략이라고 그래야 되나? 슈표. 그러니까 우리가 수표. 예. 그러니까 경제력을 가지고 외교적 전략으로 쓰는 거잖아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제일 먼저 트럼프하고 통화하면서 뭘 얘기했죠? 우리 미국으로부터 가스 많이 수입할게요. 라는 약속부터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멕시코 대통령 미국 그 트럼프 당선인하고 전화 연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민자 단속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로지 우리 정부만 지금 떠나가고 있는 바이든 뒷공무니를 지금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와 만나야 골프를 치죠. 안 만나준다니까요. 안 만나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아니 골프장 먼저 가 있으면 돼요. 한국에서는 사실 그 관심을 잘 많이 못 가지는 지역이 중동하고 중남미 뭐 이런 쪽에 네. 대해서 아프리카 이런 데 네. 대해서는 잘 몰라요. 네. 근데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등장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준비를 많이들 할 거란 말이죠. 아니 중동에 있는 나라들에 따라 이해가 관계가 다르지만 근데 지금 중동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들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그 사우디라든가 그쪽 나라들은 트럼프에다가 올인했어요. 트럼프의 원래 원래. 예, 해리스랑 선거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가 났기 때문에 신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거 뭐냐면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죠 하마스랑. 네. 근데 하마스 같은 전쟁들의 그 조직들의 배경이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근데 무슬림 형제단을 이집트 출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 왕국 국가들이 무슬림 형제단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 때는 이제 60년대 70년대는 아랍 동네에서는 좀 약간 카리스마틱한 아랍 민족주의를 모반하는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자말 압돌 나스리라든가 아니면 가다피라든가 아니면 나스르 그리고 그 이집트 그 이라크에서도 사담 후세인이라든가. 그래서 이 무슬림 형제단이 가서 걔네들을 괴롭혀야 돼요. 니네들 왜 이렇게 세속주의적이냐, 왜 이렇게 민족주의를 하냐, 좀 더 이슬람을 지켜야지. 근데 그 지도자들 다 삭슬이 됐어요. 그럼 이제 무슬림 형제단은 쓸모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도 이제 걔네들이 다 삭슬이 됐기 때문에 누구한테 공격을 해야 돼? 왕국들한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지시지 국가들 보기에는 무슬림 형제단하고 무슬림 형제단의 파생된 조직들 플러스 이란이 제일 꼴 보기 싫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뭐 하고 있어요? 그런 조직들하고 이란이랑 싸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시지 국가들은 그래 싸워 이렇게 지금 팝콘 먹고 있어요. 뭐 먹나요? 팝콘. 아 팝콘. 뭐 물론 미리안이라든가 케밥으로 하셔도 돼요. 다 괜찮은데요. 근데 또 싸움 구경 중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을 제일 좀 약간 부지킨 나라가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트럼프.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트럼프도 돈을 좋아하잖아요. 지금 바이든 정부는 무기를 잘 안 줘요 아랍 국가들한테. 왜냐하면 아랍 국가들은 언제 돌변할 건지 뒤통수 칠 건지 몰라요. 그래서 좀 약간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 유태인들은 트럼프한테 투표를 안 했어요. 왜냐면 알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분명히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다른 아랍 국가들한테 고급 무기들 팔 거라는 거 알아요. 왜냐면 트럼프는 오로지 돈이에요. 그렇죠. 돈을 주시면 다 줘요. 근데 이제 지금 사우디도 아랍에미리트도 아싸 이제 F-35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다 수입해야지 이 자세예요. 꿀잼. 예. 굉장히 점잖은 표정으로 꿀잼이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제가 네. 방송의 수준을 좀 약간 격화시켜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싸리 싹쓸이. 근데 사실 그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그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이 나라들하고 의외로 관계가 막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무함마드 왕세자가 실제로 바이든 왔을 때 굉장히 냉대해가지고 그랬죠. 예, 그게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간 나라가 중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나라들의 영향력을 막 확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무기 쪽으로 또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트럼프가 다시 복귀를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항상 그 어떤 나라를 갈 때 그 얘기를 야, 우리 무기 얼마 살 거야?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민주당은 뒤에서 샤바샤바 얼마 살 거야? 라는 식이라면 트럼프는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 산다고? 이야, 좋은 나라네.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트럼프가 지난번에 당선됐을 때 제일 먼저 방문했던 나라 어딘지 아세요? 사우디요. 사우디예요. 사우디요. 예. 유럽에서는 폴란드였죠. 폴란드. 네. 아. 지금 또다시 사우디 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머스크라는 인물을 이용해가지고 1기 트럼프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을 연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물론 머스크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는지는 몰라요. 지금 몰래 가서 유엔에 있는 이란 대사랑 만났어요.
머스크가요. 예. 네. 1시간 동안 비밀 회담을 했죠. 그래서 이란 대사랑 네, 그래서 이란 대사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죠. 지금 미국 제재 조치 너 감면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사업 가지고 들어와. 이란의 사업을 가지고 들어와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머스크한테. 야, 이 이익을 놓고 정말 팽팽 돌아가고 있는 그래서 상황이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란이 조금 자존심 문제를 가라앉히게 하면 자존심만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오로지 톤이니까 형, 톤 얼마 주면 우리한테 제재 안 때릴 거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내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혀 그쪽 세상 사람들 아니니까 트럼프 내각 안에 있는 이념에 올인했던 애들하고 돈에 올인했던 애들이 언젠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벌써 언제인지는 부딪히고 모르겠어요. 있죠. 예, 지금부터 부딪히고 있어서 사실은 그 균열이 사실은 트럼프 2기의 성공 여부를 저는 가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와 K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모시고 최근 있었던 국제 현안들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